사마천의 사기 숙손통. 참으로 고든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내가 아부를 잘하고 그리고 왕도 바꾸면서 좀 치사하게 살았다고 보이겠지만 나의 일생은 길게 보면 고든 길이다. 숙손통은 서련 사람이었는데 진나라에 가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진승이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진승을 빨리 무찔러야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좀 기분이,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데 반역을 해, 기분이 나빴을 때 숙손통은 얼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역적의 반역을 물리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승은 그저 조그만 도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제 진 황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왕한테 아부를 하냐, 진승이 반역을 한 거지 무슨 도적이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지금 호랑이 입속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다 반역이라고 말했으면 우린 지금 다 여기 남아있지 않을걸? 하면서 얼른 설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에서 항량을 기다렸다가 또 회왕을 만나서 회왕을 모시다가 회왕이 죽고 항우에게 또 가 있다가 또 항우가 지고 한왕의 세력이 커지니까 한왕의 한왕을 또 모시게 됐어. 이렇게 막 바꿨어. 근데 또 한왕이 이 사람이 유학자의 옷을 입은 그 차림새를 싫어하는 걸 보고서는 바로 초나라의 옷으로 갈아입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때 변신을 하는 거야. 제자들은 왜 우리를 하나도 그 왕한테 우리를 자리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도적놈들 하는 힘센 장사들만 청거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이 한나라는 아직도 싸우는 중이야.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이 아니야.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드디어 한왕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나자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공을 다투고 막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하다못해 궁궐 기둥에 칼자국을 내면서 싸우기까지 했어. 그러자 때가 왔구나 하고 조회의식을 잘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하자 한 왕은, 유방은 그거 귀찮게 되는 거 아닐까? 정 필요하다면 좀 잘 만들어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조회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진나라, 노나라의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자기 제자들도 거기 같이 의식을 만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고루한 유생, 어떻게 보면 그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자기 딴에 충직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조회의식을 무슨 만들러 가느냐 하고 오지 않았어. 하지만 조회의식을 잘 만들어서 자기 자리를 정하고 신하들의 자리를 정하고 그 법도에 맞게 왕이 오고 이런 그 법도 자체를 새로 만드니까 왕은 아주 기뻐하면서 또 그 제자들도 다 자리를 또 좋은 자리를 갖게 됐어.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고조가 그때 자기 큰 부인 여태우보다 척부인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척부인의
자식을 태자를 삼으려고 했어. 자기 태자를 물리치고 척부인의 아이를 태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또 펼쳐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척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지금 여태후에 자식인 태자를 그대로 태자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장량이 도사 4명과 태자와 함께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고조도 이 사람 속손통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제가 그러니까 그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한고조가 죽고 해제가 엄마인 여태후에게 인사를 다니기 위해서 궁궐의 담 위에 길을 냈어. 담 위에 길을 내서 여태후를 만나러 인사를 다니는데 숙손통이 아부도 하고 그랬던 걸로 미루어 보면 참 잘했습니다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그 종묘의 위로 궁궐 담 위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종묘의 위를 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러자 천자는 해제는 아이쿠 이거 잘못됐나? 그러고 보니 그렇군. 그러면 이 길을 다시 치울까? 했더니 아닙니다. 왕이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수가 있을까 하니까 그것은 고조의 묘를 저기 북쪽에다가 위수 북쪽에다가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고조의 묘를 다시 옮겨서 크다랗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앵두가 빨갛게 익어서 그 앵두를 곁가지 얘긴데 앵두를 고조의 묘에다가 이렇게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던 풍습 때문에 제사에는 과일을 올리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앵두라는 과일을 보니까 백석에 그 제사 상위에 앵두를 놓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사상에 앵두를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불쌍한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앵두도 있고 머루도 있고 그 모습이 마치 앵두를 이렇게 받쳐서 올린 것 같이 보인다. 쓸쓸한 길, 백석. 이건 조금 쓸쓸하고 사무이한 분위기의 시. 거적장사 하나 산뒷역 비탈을 오른다. 아, 따르는 사람도 없이 쓸쓸한 길이다. 아, 가마귀만 울면 알고 도적개인가 개 하나 어정어정 따라간다. 아스라치 전이드나 머루전이드나 아스라치 전이 앵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앵두를 놨다는 것 같은 설명이지만 전이라는 말은 산소 앞에 요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릇들. 그러니까 꼭 그릇 앵두꽃도 피고 머루꽃도 핀 앵두도 열리고 머루도 달린 그 길을 가는구나. 수리치 땅버들의 하얀 복이 서럽다. 땅버들의 하얀 이렇게 이파리 하얗게 그렇게 난 그것이 마치 하얀 상복을 입고 서러워하는 듯하게 쓸쓸한 길이지만 앵두 머루 땅버들 하얀 복 갖출 건 다 갖출 것처럼 뜬물같이 흐린 날 동풍이 설렌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에 숙손통. 호랑이의 입속에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있잖아. 해설 숙손통.
난세에는 용사가 필요하고 수성에는 학자가 필요합니다. 과연 숙손통의 이 말은 참으로 역사의 흐름을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을 갖는다. 이런 숙손통의 주장은 난세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귀를 기울여 볼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의 난세인가? 이거 이제 진짜 옛날에 우리 또 선생님 교수님이 데모 같은 거를 하던 사람은 거기서 끝나야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 역할이 다르다. 이딴 말을 했었는데 김유식. 본문 역시 생동감 있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여 사마천의 뛰어난 기술 방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마천은 강렬한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인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인물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총체적인 장면 묘사로서 마치 독자들이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놀라운 묘사력을 보여준다라고 해설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소준섭 한국 고대. 호랑이 입속에 있을 때는 숙손통이라는 사람은 설현 사람이었는데 진나라 때 문장이 뛰어나고 박식한 지식으로 입궁하게 되어서 박사로 임명되었다. 몇 년 뒤 진승이 산동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이에 이세 황제는 즉시 박사와 유생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 초나라 지방에서 진승의 무리가 군사를 일으켜 소란이 일어났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나? 그러자 30명의 신하들은 일제히 말했다. 신하된 자로서 반역을 하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품어도 반역죄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당장 군대를 파견해 진압하십시오. 이세 황제는 반역이라는 말을 듣자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나한테 반역을 해?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숙손통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의견 그거 잘못입니다. 지금 온 천하가 한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무기는 모두 녹였으니 이제 전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유로우신 황제의 폐하의 은총으로 모든 법령이 충실히 지켜지고 모든 백성들은 각기 맡은 직분에 충실합니다. 이와 같은 태평 성대에 어떻게 반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승이란 작자는 한낱 도적대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폐하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금방 관리들이 모조리 일망타진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휴 전쟁 이거 큰일 날 뻔해 귀찮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잘됐다. 이세 황제의 얼굴은 금시 밝아졌다. 그리고는 유생들을 한 사람씩 불러 의견을 물었다. 어떤 유생들은 반역이라 말하고 어떤 유생은 도적이라 말했다. 그러자 이세 황제는 반역이라고 말한 모든 유생들을 사법관리에 넘겨 취조하도록 하고 반면에 도적이라 말한 사람들은 풀어주라 했다. 그리고는 숙손통에게 비단 20필과 의복을 하사하고 정식으로 박사에 임명했다. 숙손통이 궁궐에서 나와 자기 처소에 들자 유생들이 비난했다. 아니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부합니까? 그러자 숙손통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호랑이 입안에 있지 않소? 내가 그렇게 아부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무사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는 바로 도망을 쳐서 고향인 설당으로 돌아갔다. 짠. 난세에는 용사가 필요하다. 숙손통이 설당에 가보니 그곳은 이미 초나라 군대에게 항복한 뒤였다. 숙손통은 항량이 설당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항량을 모시게 되었다. 항량이 정도에서 패하자 숙손통은 회왕을 모셨다. 그리고 회왕이 의제로 추존되어 장사로 옮기자 숙손통은 곧 항우를 모셨다. 한나라 2년 한왕이 5째 후에 군대를 거느리고 팽성에 들어오자
숙손통은 또 한왕에게 항복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 같이 보이네 꼭. 숙손통은 원래부터 유학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한왕이 그 옷을 싫어하자 곧 그 옷을 벗어버리고 초나라 풍습으로 만든 짧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 한왕이 보고는 매우 좋아했다. 숙손통은 원래 한나라에서 투항했을 때 제자 100여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숙손통은 한왕 앞에서 어느 제자도 청거한 적이 없었다. 그 대신 도적질했던 자나 장사들만 자꾸 추천했다. 이에 제자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렸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 여러 해 가르침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의 악기를 열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건달 깡패만 계속 추천하고 계시니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숙손통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싸움터를 전전하며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것을 무릅쓰고 적과 천하를 놓고 쟁탈하고 계신다. 너희들 유생들이 도대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지금 나는 우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을 베고 깃발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좀 기다리도록 해라.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숙손통은 용사들을 추천한 공로로 벼슬이 더욱 높아졌고 직사군으로 칭해졌다. 그러나 수성에는 학자가 중요하다. 한나라 5년 드디어 천하는 통일되었다. 제후들은 모두 한왕을 정도에서 황제에 추대했다. 숙손통은 관련 예의와 호칭들의 제도를 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고조는 유방, 진나라와 번거롭고 가혹한 예법 제도를 모두 없애버리고 대폭 간소화했었다. 의식과 규율이 간소화되자 신하들은 제멋대로 술을 마시고 서로 공적을 다투었고 싸움을 벌이고 심지어는 칼을 빼어들고 궁궐기둥을 치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조는 골치가 아팠다. 숙손통은 고조가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갈수록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 그때서야 고조에게 아뢰었다. 유생들이란 폐하와 함께 진공하여 탈취하는 데에는 별 소용이 없었지만 이미 취득한 성과를 지키는 데에는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학식이 높은 노나라 학자들을 초청하여 저희 제자들과 함께 조회의 의식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고조가 그거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오? 라고 묻자 숙손통은 사망 오제의 예약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른바 의식이란 시대와 풍속에 따라서 간소해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대 의식이 각각 이전 의식을 따르면서 간소화하거나 더했다는 것은 그것들이 서로 같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로부터 전해온 의식에 진나라의 의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조회의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고조는 시험삼아 만들어 보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오 라고 말했다. 그 뒤 숙손통은 노나라에 가서 30명의 학자를 초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거절하면서 숙손통을 비난했다. 당신은 거의 10명에 가까운 주군을 섬기면서 모두 면전에서 아부하여 가깝게 되고 존귀한 지위를 얻은 사람이요. 지금 천하가 막 평정되었지만 아직 전사자의 장례도 끝나지 않았고 부상자들은 완치되지 못했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악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본래 예악이라는 것은 황제가 100년 이상 인정을 베풀고 덕을 쌓아야 비로소 일어나는 법이요.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옛날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이요. 이제 황제가 이 장례도 끝나지 않고 부상자들도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약을 정하다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옛날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이니 우리는 가지 않겠소. 그냥 돌아가시오.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숙손통은 웃으며 말했다. 아유, 당신들은 정말 고루한 유생들이오.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세상의 변화를 한치도 알지 못하오. 숙손통은 누나라 학자 30여 명을 대동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황제 주변에 학식 있는 시종들 그리고 숙손통의 제자 100여 명과 함께 야외에서 구역을 정하고 존귀의 순위를 표시하는 표지물을 설치하여 조회 예의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습을 한 달여 한 뒤 숙손통은 고조에게 폐하께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청했다. 고조는 그 의식 절차를 보고 난 뒤 잘 만들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군신 모두 이 예의를 배우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장락궁이 준공되자 만조백관들이 그 의식에 따라 입조했다. 뜰 가운데에는 경비병들이 무기를 갖추고 줄을 지어 서 있고 궁궐 밑에는 계단마다 수백 명의 호위군사가 늘어서 있었다. 공신, 제후, 장군들이 서열에 따라 서쪽에 줄을 섰고 문관은 승상 이하 서열에 따라 동쪽에 줄을 지어 섰다. 문무백관이 주르륵 줄을 섰네. 이때 드디어 황제가 탄 수레가 나오자 백관들이 깃발을 흔들어 환영했다. 황제가 자리에 앉자 600명 이상 되는 고관들이 차례로 어전해 나가 축하했는데 모두 엄숙한 표정들이었다. 할애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서열에 따라 일어나며 축배의 술잔을 들었다. 의식이 끝나고 다시 주연이 베풀어졌으나 시끄럽게 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고조는 오늘에야 비로소 황제의 자리가 고귀함을 알았노라 라며 숙손통을 태상에 임명하고 황금 500근을 하사하였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숙손통이 말했다. 태상은 중요 의식을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태상이 된 숙손통은 말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오랫동안 저를 따르며 함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들에게도 관직을 내려주십시오. 고조는 즉시 그들을 모두 시종에 임명했다. 숙손통은 궁궐에서 나오자 하사받은 황금 500근을 모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성인이시다. 세상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신다. 그 후 숙손통은 태자의 태부에 임명되었다. 태부는 태자를 가르치고 보좌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고조는 그때 총애하는 척희의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다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숙손통은 고조에게 간했다. 옛날 진시황 큰아들 부소를 태자로 세우지 않아 결국 조고등이 호해를 내세워 음모를 꾸몄고 그 때문에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지금 태자의 인덕은 모두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황후께서는 폐하와 온갖 고난을 함께 겪어온 조광지처입니다. 그것을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그래도 태자를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죽이시고 그 피로 궁전의 땅을 더럽힌 후에 하십시오. 그러나 고조는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다. 알았소. 그만둡시다. 내가 농담으로 그래본 것인데. 그러자 숙손통은 더욱 정색을 하며 말했다. 태자를 세우는 문제는 천하의 근본인데 어찌 천하의 대사를 농담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러자 고조는 과인이 그대의 의견에 따르리다 라고 했다. 그 후 궁중에 주연이 열렸을 때 장량이 초대한 도사 4명이 태자와 함께 나타나자 고조는 태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깨끗이 단념했다. 실로 숙손통은 나아갈 때와 들어올 때를 잘 알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 적응해 나갔던 것이다. 참으로 고든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그 후 고조가 붕어하고 해제가 즉위했다. 어느 날 해제가 숙손통을 불렀다. 이 나라에 의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구려. 아무래도 선생께서 다시 맡으셔야 하겠소. 그리하여 숙손통은 태상으로 복귀했다. 이후 계속해서
제정된 각종 예의 법규는 모두 쑥손통이 태상으로 있을 때 논의하고 저술한 것에 의거하였다. 그런데 해제는 장락궁에 있던 어머니 여후에게 아침마다 문안드리고 있었다. 그때마다 교통이 통제되어 백성들의 피해도 컸다. 그래서 생각 끝에 2층으로 길을 내어 궁궐의 담 위로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하루는 쑥손통이 해제에게 말했다. 폐하, 무슨 연으로 2층 길을 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선제의 묘 위로 지나다니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시조를 모시는 종묘를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해제는 크게 두려워해 그럼 빨리 허물어버리도록 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쑥손통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 천자의 하나하나의 모든 거동들은 과실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와서 허물어버리면 천자께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고조의 묘를 위수 북쪽에 새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묘를 넓히고 많이 짓는 일은 큰 효도의 기본입니다. 효해제는 즉시 관리에게 조칙을 내려 사당을 신축하도록 하였다. 따로 사당을 신축한 것은 바로 2층 길 때문이었다. 효해제가 일찍이 봄에 이궁에 갔을 때 이궁은 황제가 거처하는 정궁 이외에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궁이 이궁입니다. 효해제가 일찍이 봄에 이궁에 갔을 때 쑥손통이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봄이 되면 햇가위를 종묘에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앵두가 익었으니 바칠만 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추료하실 때 앵두를 가져다 종묘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 여러 신선한 과일들을 종묘에 헌납하는 일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천금의 값이 나가는 가죽옷은 여우 한 마리의 털로 만들 수 없고 높은 누대의 석가래는 나무 한 그루로 만들 수 없으며 3대의 성대함은 한두 명 선비의 지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고조는 미천한 신분으로 몸을 일으켜 천하를 평정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합해진 결과이다. 쑥손통은 시대의 요구에 영합하여 당세의 긴급한 사물을 고려하고 예의 제도를 제정했다. 그의 나아가고 물러감은 모두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따른 것으로 마침내 한나라 시기 유학자의 큰 스승으로 되었다. 참으로 고든 길은 굽어 보이며 길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쑥손통의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여러 왕을 섬기고 곧지 않은 것 같지만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서 그 길로 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자를 척부인의 아들로 하지 마십시오 한 건 또 내가 하나 놓쳤던 게 있네. 이 사람이 그 태자의 태상이었네. 앵두를 놓았던 그 쓸쓸한 길을 한 번 더. 백석의 쓸쓸한 길. 이 거적장시의 주인은 아마 쑥손통의 이런 지혜를 몰랐나 봐. 거적장사 하나 산 뒷옆 비탈을 오른다. 아니 따르는 사람도 없이 쓸쓸한 길이다. 산까마귀만 울면 알고 도적갱과 개 하나 어정어정 따라간다. 아스라치전이드나 머루전이드나 수리치 땅버들의 하얀 복이 서럽다. 뜬물같이 흐린 날 동풍이 설렌다. 백석은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지만 쓸쓸한 길을 읽다 보면 이거 누구의 거적장시가 백석의 독립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